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었죠. 당신은 이 다리를 건너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가족, 이름, 심지어 당신의 영혼까지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천둥보다도 강력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가 말하는 다리가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림자 속으로 향하는 문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정보전의 역사를 파고든 역사가로서 수많은 기밀문서와 전직 요원들의 증언을 통해 이들의 발자취를 추적했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뒤편에서 실제 벌어졌던 피와 비밀로 얼룩진 진실입니다. 제가 이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냉전 시대를 관통했던 수많은 사건들, 그 중에서도 특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그림자 작전에 대한 집착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1980년대 초부터 동독과 서독의 국경 지역에서 수집된 미공개 문서들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당시 정보기관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정보가 왜곡되거나 파괴되었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가 만난 전직 요원들 중 70% 이상은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 침묵을 지키려 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지울 수 없는 공포와 회한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들의 침묵 속에 갇혀있던 비극적인 고백의 연속입니다. 왜 정보가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1950년대 중반,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핵무기 개발 현황과 미사일 배치 정보를 얻기 위해 혈안이었습니다. 당시 양국은 각각 최소 1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지구 전체를 최소 10번 이상 파괴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잘못된 정보가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은 %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1958년 미 국방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작동이나 오판으로 인한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연간 1%에 육박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알지 못하면 오판으로 인해 인류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었죠. 스파이들은 바로 그 오판을 막거나 혹은 유도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적의 심장부에 침투하여 미사일 사일로의 정확한 위치, 핵탄두의 종류와 수량, 심지어는 발사 코드의 유효성까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1960년대 초 소련은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 했고, 미국은 이를 탐지하기 위해 U2 정찰기를 띄웠습니다. 만약 U2기가 단 한 장의 사진이라도 놓쳤다면, 혹은 그 정보가 제때 백악관에 전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당시 CIA는 소련의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 속도를 최대 2주 정도 과소평가하고 있었고, 이는 자칫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뻔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 그리고 그 정보의 전달 속도가 곧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였습니다. 냉전 시대 스파이, 그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 침투 요원. 적국에 완전히 동화되어 장기간 활동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신분과 배경을 완벽하게 위장하고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목표 국가의 사회 깊숙이 뿌리내립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소련 KGB의 한 침투 요원은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에 정착하여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로 15년간 활동했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의 신뢰를 얻어 주요 인사들과의 관계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군사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 했습니다. 이들의 신분 위장 성공률은 극도로 낮아 당시 CIA 기록에 따르면 성공적인 장기 침투 사례는 5%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발각될 경우 그들은 자국으로부터도 부인당하는 유령이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이름, 진짜 가족, 진짜 삶을 모두 버려야만 했습니다. 한 전직 침투 요원은 제게 나는 매일 밤 꿈에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악몽을 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영원한 가면 속에서 존재했습니다. 둘째, 이중 스파이. 양측을 오가며 정보를 교란하거나 조작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한쪽 정보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상대 정보기관에도 정보를 제공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적국의 잘못된 정보를 흘려 혼란을 야기하고 전략적 오판을 유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1960년대 초 서독 정보기관 BND에 침투했던 동독 슈타지 요원 중 한 명은 동시에 CIA에도 접근하여 이중 스파이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3년간 양측에 미묘하게 조작된 정보를 제공하며 혼란을 가중시켰고, 결국 서독의 대규모 대소련 정보 작전을
무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결국 발각되었고 이중 스파이의 발각 시 사형률은 당시 9%에 육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양측 모두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보 분석가. 현장에서 수집된 파편적인 정보를 퍼즐처럼 맞춰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직접 총을 들거나 위장 신분을 만들지 않았지만 그들의 손끝에서 수십만 장의 위성 사진, 도청 기록,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의미 있는 정보로 재탄생했습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CIA의 젊은 분석가 한 명이 그릿한 U2 정찰 사진 속에서 미사일 발사대와 유사한 구조물을 최초로 식별해냈습니다. 그의 정확한 분석은 미국이 소련의 핵미사일 배치 계획을 알아내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고, 이는 전 세계를 핵전쟁 직전까지 몰고 갔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960년대 초 CIA 본부의 정보 분석 부서는 하루 평균 2만 건 이상의 보고서와 5,000장 이상의 사진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는 무기를 다루는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과 지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 활동했던 전사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정보를 분석하는 데에만 그쳤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능동적으로 적의 심장부로 직접 침투하여 가장 은밀한 기밀을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보고서 더미를 뒤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보 그 자체를 캐내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어떻게 적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적국의 고위 관계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그들의 입에서 가장 치명적인 비밀을 끄집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인간의 취약성을 파고드는 데 있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망,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 혹은 굳건하다고 믿었던 신념이라는 약점을 아주 집요하고 섬세하게 파고드는 것이었죠. 정보전은 결국 인간의 마음을 읽고 조종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던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보 기관들은 포섭 대상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교하고 치밀한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그들은 포섭 대상의 재정 상태, 가족 관계의 역학, 정치적 성향의 변화, 심지어는 가장 개인적인 취미 생활이나 숨겨진 약점까지 낱낱이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적 유혹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여전히 강력한 스파이 포섭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 서독에 주둔하던 소련군 고위 장교 알렉세이 이바노프는 서방 정보기관에 포섭된 후 매달 미화 5,000달러라는 거액을 받으며 수많은 군사 기밀을 넘겼습니다. 당시 그의 공식 월급이 약 500달러 내외였으니 이는 그의 수입의 무려 10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은 그의 아내와 두 자녀에게 소련 체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족한 생활을 보장했고, 그는 결국 조국을 배신하는 위험천만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탐욕을 넘어 가족의 안락한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명분이 그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을 것입니다. 이념적 포섭 또한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자유세계의 가치를 역설하며 소련 체제에 대한 깊은 불만을 가진 지식인이나 관료들을 설득하여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었죠. 그들은 단순한 돈이 아닌 더 나은 세상이라는 이상을 제시하며 상대를 흔들었습니다. 물론 가장 잔혹하고 비열한 방법이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방식도 빈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도박, 빚, 불륜 관계, 혹은 가족의 안위를 볼모로 잡는 등 인간으로서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을 위협하며 상대를 굴복시켰습니다. 1960년대 초 KGB가 작성한 비공개 포섭 매뉴얼에는 대상자의 가장 깊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찾아내어 그것을 활용하여 복종을 이끌어내라는 지침이 무려 30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을 정도입니다. 이 매뉴얼은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을 철저히 연구한 결과물이었죠. 이러한 방식으로 포섭된 스파이들은 때로는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961년 늦가을 쿠바 미사일 위기가 고조되면서 전 세계가 핵전쟁 직전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던 바로 그 시점, 미국 CIA 본부에서는 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 계획에 대한 극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코드명 페이퍼클립. 이 보고서는 단순한 정찰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소련이 쿠바에 배치하려는 중거리 핵미사일의 종류의 SS-4 샌들 미사일,
예상 수량 최대 40기, 그리고 예상 발사 위치까지 위성 사진과 첩보를 종합하여 상세하게 담고 있었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소련의 의도를 파악하고 전 세계를 핵전쟁의 위기에서 구해낼 결정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인류의 운명을 가를 이 보고서는 잘못된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CIA 내부 깊숙이 침투해 있던 소련의 이중 스파이가 이 페이퍼클립 보고서의 핵심 정보를 빼돌려 소련 본국에 전달한 것이죠. 우리는 이 스파이의 정확한 신원을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극도로 제한적인 기밀 해제 문서에 따르면 그는 알파라는 코드명으로 불렸으며 CIA에서 소련 미사일 역량 분석팀의 핵심 멤버이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고위 분석가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빼돌린 정보는 소련에게 미국의 정보 수집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었고, 이는 흐루쇼프 서기장이 쿠바의 미사일 배치를 더욱 강행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 페이퍼클립 보고서에 의존해 소련의 의도를 오판했습니다. 그 오판이 의도치 않은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 계획된 고의적인 조작이었는지는 아직도 많은 정보전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시 CIA의 공식 기록에는 정보 분석의 오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저는 그 이면에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진실, 즉 인간의 배신이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 한 장의 보고서 유출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위협하는 핵전쟁으로 이어질 뻔했다는 사실은 정보전의 파괴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은 스파이를 영화 속 화려한 영웅이나 냉혹한 악당으로만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단순하게 재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극심한 고독과 배신의 공포 속에서 매 순간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적국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 그리고 조직 내부의 깊은 의심과 감시였습니다. 페이퍼클립 보고서 유출 사건 이후 미국은 전대미문의 혼란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자 CIA는 즉각적으로 1급 기밀 정보를 다루는 내부 요원 300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내부 숙청과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조사는 무려 6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모든 요원은 철저한 신문과 반복적인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거쳐야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요원들은 정신과 의사의 심리 평가까지 받아야 했죠. 이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압박과 동료에 대한 의심, 그리고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요원이 최소 2명에 달했습니다. 한 명은 40대 중반의 베테랑 분석가로 20년 가까이 CIA에 몸담아왔던 인물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갓 30을 넘긴 촉망받는 신입 요원으로 입사 3년 만에 이런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정보전이라는 냉혹한 세계가 요구하는 잔혹한 대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스파이의 삶은 영화에서 그려지는 영광이 아닌 지독한 심리전의 연속이었고, 그들은 매일 밤 자신과 동료들을 의심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뇌와 인간적인 비극은 우리가 안전한 곳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처절하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 사건은 정보전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외부가 아닌 바로 내부의 적일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내부의 배신과 의심이 아무리 깊었다 한들 진정한 위협은 늘 바깥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직 내부에 썩어 들어가는 상처를 부여잡고 있었지만 동시에 바깥의 적들이 어떤 칼날을 갈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했죠. 1960년 5월 1일 우리는 그 외부의 위협을 감시하기 위해 가장 첨예한 눈을 하늘로 띄웠습니다. 바로 U-2 정찰기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미국의 정보 수집 능력의 자존심 그 자체였죠. U-2기는 일반적인 항공기가 도달할 수 없는 고도 21,000m 이상에서 비행했습니다. 이 고도에서는 소련의 어떤 미사일도 어떤 전투기도 접근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U-2기는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소련의 광활한 영공을 유유히 가로지르며 지상의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비행기에는 초고해상도 파노라마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 카메라는 지상에 있는 가로 10cm, 세로 1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km 상공에서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 하나하나를
읽어낼 수 있는 수준이었으니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 핵시설, 심지어는 비밀 군사 훈련장의 상세한 배치까지도 모두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눈을 통해 소련의 핵무기 개발 현황과 미사일 배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미사일 격차에 대한 오판을 막고 불필요한 핵전쟁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당시 CIA는 U2 정찰 비행을 통해 매주 평균 500장 이상의 고해상도 사진 필름을 수집했고, 이 필름들은 소련의 군사력 증강 추세를 분석하는데 결정적인 데이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늘의 눈을 통한 정보 수집의 정점이자 당시로서는 인류가 도달할 수 있었던 정보전 기술의 최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1960년 5월 1일 하늘의 절대 강자라 불리던 그 새는 불타는 파편이 되어 소련의 스베르들롭스크 상공으로 추락했습니다.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소련 방공군의 SA-2 미사일이 U2를 격추한 것이었죠. 미국은 즉시 기상 관측기였다는 거짓말을 흘렸습니다. 프랜시스 게리 파워스 조종사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미국은 이 비행기가 단순한 기상 연구를 위한 것이었다고 굳게 주장했습니다. 이 거짓말은 불과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소련의 니키타 흐루쇼프 서기장은 5월 7일 전 세계 기자회견에서 U2기의 잔해와 함께 살아남은 조종사 게리 파워스의 사진을 들고 미국의 위선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파워스가 입고 있던 비행복과 그가 소지했던 기밀 장비까지 공개하며 미국의 거짓말을 국제사회에 낱낱이 까발렸습니다. 이 한 번의 오판과 거짓말이 냉전의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아십니까? 불과 며칠 뒤에 예정되어 있던 파리 4개국 정상회담은 크루쇼프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로 무산되었고, 미국은 국제적으로 엄청난 망신을 당했습니다. 당시 서방 언론들은 이 사건을 두고 미국 외교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소 관계는 최소 1년 6개월 동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양측 간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는 핵전쟁의 문턱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듯한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이들은 U2 사건을 단순히 기술적 실패, 즉 소련의 미사일 기술이 생각보다 발전했다는 증거로만 치부합니다. 하지만 진짜 실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인간에 대한, 그리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의 실패였습니다. CIA는 파워스가 생포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탈출 및 생존 매뉴얼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에는 자살약을 복용하고 기밀 장비를 파괴하라는 지침이 있었지만 파워스는 극도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이를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에게 지급된 청산가리 캡슐은 사용되지 않은 채 발견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고도 2만 미터 상공용 특수지도, 암호 해독표, 그리고 비행 경로가 상세히 기록된 임무 브리핑 문서 등 수십 점의 기밀 장비들은 파괴되지 않은 채 소련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CIA는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 정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첨단 기술이 아닌 바로 인간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극한 상황에서의 심리적 대비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행기 격추를 넘어 정보전의 근본적인 취약성과 인간적 한계를 뼈저리게 가르쳐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그림자 속의 전쟁,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진실이었습니다. U2 스파이기 격추 사건은 미국에게 단순한 기술적 실패를 넘어선 인간적 한계와 심리적 대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가르쳐준 사건이었습니다. 조종사 게리 파워스가 소련의 손에 생포되고 그의 몸에서 발견된 기밀 장비와 비행 경로 문서는 미국의 정보 수집 능력에 대한 치명적인 약점을 고스란히 노출했습니다. 전 세계 앞에서 미국의 위선이 폭로되면서 국제적인 망신과 외교적 고립이라는 쓰디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패배감 속에서도 또 다른 그림자 속에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조종사를 구출해야 했고, 소련 역시 그들의 가장 귀중한 자산 중 하나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기술이 실패한 곳에서 이제는 인간의 지략과 냉철한 판단이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올라야만 했습니다. 1962년 2월 10일 베를린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동독과 서베를린을 연결하는 한 작은 다리 위에서 그 모든 것이 교차했습니다. 바로 글리니케 다리였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지리적 경계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극단적으로 증오하고 서로의 체제를 전복시키려 했던 두 이념이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했던 유일한 순간을 상징했습니다.
미국은 유투기 조종사 게리 파워스를, 소련은 최고의 침투 요원으로 평가받던 루돌프 아벨이라는 이름의 스파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물밑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수십 차례의 비밀 접촉, 위장된 외교 채널을 통한 메시지 교환, 그리고 양측의 자존심과 국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치열한 심리전이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양측 모두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파워스가 군사 기밀을 유출했을 가능성을 우려했고, 소련은 아벨이 미국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털어놓았을까 봐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핵전쟁의 위협이 고조되던 당시 포로로 잡힌 자국 요원의 존재는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 도덕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파워스 사건으로 인해 국제적 비난을 받았던 미국으로서는 자국민을 포기할 수 없다는 여론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결국 양측은 수십 명의 협상가들이 동원되어 진행된 100회 이상의 비밀회담 끝에 거의 모든 협상 테이블에서 노딜이 선언될 뻔한 위기를 수없이 넘긴 후에야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전의 또 다른 면모, 즉 협상과 심리전의 극치였습니다. 이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히 스파이를 교환하는 행위가 아니라 적대국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과 외교적 채널을 유지하려는 아이러니한 노력이었습니다. 협상가들은 서로의 심리를 꿰뚫어보며 상대방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하려 했었고, 결국 모두가 만족하지 않지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찾아냈습니다. 1962년 2월 10일 아침 8시 20분, 글리니케 다리는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다리 양쪽 끝에는 수십 명의 동독과 서독, 경찰, 그리고 KGB와 CIA 요원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마치 숨죽인 듯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다리 한쪽에서는 미국의 변호사이자 협상가인 제임스 도너번이 게리 파워스를 데리고 걸어왔고, 반대편에서는 소련의 비밀 요원들이 루돌프 아벨을 부축하며 다가왔습니다. 파워스는 굳은 표정으로, 아벨은 다소 지친 듯한 모습으로 서로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들은 다리 중앙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죽였고 서로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이름조차 끝까지 몰랐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냉전 시대 스파이들의 본질을 꿰뚫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이 침묵 속에 숨겨진 5가지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첫째, 감정 표현은 약점이라는 프로의식이었습니다. 스파이 세계에서 감정은 사치이자 치명적인 약점으로 간주됩니다. 수년간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온 이들에게 격렬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표정 관리와 감정 통제에 철저히 훈련받았으며 교환의 순간에도 그 훈련은 빛을 발했습니다. 찰나의 흔들림조차 상대방에게 익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강철 같은 의지가 그 침묵 속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었습니다. 비록 적국의 스파이였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존중하는 비정하면서도 아이러니한 프로페셔널리즘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어떤 지옥을 겪었을지, 어떤 고통을 감내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침묵은 당신도 나처럼 고통받았겠군 이라는 비언어적인 공감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셋째, 미래의 다른 스파이들을 위한 본보기였습니다. 이 교환은 앞으로도 계속될 스파이들의 작전과 그들의 운명에 대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교환된 스파이들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면 이는 다른 요원들에게 정부가 당신을 구출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희망을 심어주거나, 혹은 당신이 잡히면 공개적인 망신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를 주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환이 단순한 개인의 사건이 아닌 거대한 정보전의 한 부분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우리는 여전히 냉철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의 암시였습니다. 교환은 일시적인 휴전일 뿐 냉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우리는 지금 헤어지지만 언제든 다시 적이 되어 만날 수 있다는 비정한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 핵전쟁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음을 감안하면 이 침묵은 단순한 개인의 감정을 넘어선 거대한 역사적 맥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인간적인 고뇌를 숨기려는 마지막 노력이었습니다.
아무리 강철 같은 요원이라 할지라도 수년간의 감옥 생활과 조국으로부터의 외면,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인간적인 고뇌가 없었을 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약점을 절대로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감정의 폭풍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려는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어쩌면 깊은 회한과 고독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교환에 참여했던 한 CIA 관계자의 회고록에는 그들의 눈빛은 마치 깊은 바다와 같았고 그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어떤 말도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파이 교환은 단순히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꾼 것을 넘어 쿠바 미사일 위기 직전의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는 이 사건이 냉전의 판도를 미묘하지만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이 교환은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극한 대립 속에서도 최소한의 대화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양측 모두 완전한 승리는 불가능하며 완전한 파멸만을 가져올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침묵의 다리 위에서 이루어진 비극적이면서도 역설적인 거래는 인류를 핵전쟁의 위기에서 구해내는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교환이 이루어진 지 불과 8개월 후인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발했습니다. 인류는 핵전쟁 직전까지 몰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지만 이 위기 속에서 미국과 소련은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이 핫라인은 양국 정상 간의 직접적인 통신 채널로서 오해와 오판으로 인한 핵전쟁을 방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글리니케 다리에서의 스파이 교환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국이 서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록 적대적일지라도 최소한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이 핫라인의 개설은 훨씬 더 지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한 외교관은 후에 글리니케 다리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쿠바 위기 당시 우리는 서로에게 총부리만 겨누고 있었을 것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스파이 교환은 단순한 인질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극한의 대립 속에서 양측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파멸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은 잔인하고 비정했지만 그 속에서 인류는 파국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어렴풋이나마 발견했던 것입니다. 글리니케 다리는 침묵 속에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가르쳐준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교훈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진실 또한 가르쳐 주었죠. 그것은 바로 인간 본연의 취약성이 어떻게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정보전의 그림자를 추적하며 수많은 기밀 해제 문서와 전직 요원들의 증언 속에서 가장 은밀하고도 잔인한 전쟁의 한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총칼이 아닌 바로 인간의 마음을 겨냥한 전쟁이었습니다. 스파이들은 적국의 심장부에 침투하기 위해 그들의 기술적 우위나 물리적 힘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욕망, 두려움, 그리고 신념이라는 취약성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인간의 취약성을 파고드는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술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방법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첫째, 금전적 유혹. 둘째, 이념적 포석. 셋째, 그리고 가장 비열한 협박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은 상대를 파멸로 이끌거나 혹은 조국을 배신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었죠. 소련의 한 고위 장교가 CIA에 포섭된 사례는 그 잔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1960년대 초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의 한 외교관은 소련 국방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드미트리 페트로프 대령에게 접근했습니다. 페트로프 대령은 전형적인 소련 엘리트였지만 그의 아내는 값비싼 서구식 생활에 대한 갈망이 컸고 그의 아들은 서방 유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CIA 요원들은 이 가족의 미묘한 불만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 서구 문화에 대한 정보 교환으로 시작되었죠. 그러다 어느 날 페트로프 대령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매달 미화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소련 고위 장교의 평균 월급은 약 500루블, 즉 미화로 환산하면 500달러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5,000달러는 그의 월급의 정확히 10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은 모스크바 외곽에 최고급 다차를 사고 자녀를 서유럽의 명문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는 꿈같은 기회였습니다. 페트로프 대령은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그의 아내의 끊임없는 설득과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조국의 가장 은밀한 군사 기밀을 넘기는 대가로 매달 검은 가방에 담긴 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파이들은 단순히 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가장 깊은 욕망과 두려움을 파고들어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구체적인 미래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금전적 유혹만큼이나 강력했던 것이 바로 이념적 포섭이었습니다. 이는 특히 젊고 이상주의적인 학자나 관료들에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저는 기밀 해제된 KGB 문서를 통해 1950년대 미국 국무부의 한 젊은 분석가가 어떻게 포섭되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기록을 접했습니다. 제임스 스털링이라는 이름의 그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있었고, 특히 제3세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KGB 요원들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털링에게 접근하여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위한 투쟁이라는 대의 명분을 제시했습니다. 소련이 추구하는 사회주의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이며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이야말로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념을 강요하는 대신 스털링의 비판적 사고를 존중하는 척하며 그가 가진 정의감을 역이용했습니다. 스털링은 자신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믿었고, 결국 그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려는 초기 계획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KGB에 넘겼습니다. 그의 배신은 돈 때문이 아니라 왜곡된 신념과 이상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념적 포섭은 개인의 도덕적 나침반을 완전히 뒤틀어버리는 가장 교묘한 형태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비열한 방법은 단연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한 CIA 요원의 회고록에서 동독 정보기관 슈타 서독의 고위 공무원을 협박했던 사례를 읽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1970년대 초 서독 경제부의 하일리 슈미트 가명 국장은 젊은 시절 저질렀던 사소한 불법 행위, 그리고 그의 은밀한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슈타지 손에 들어갔습니다. 슈타지는 수년간 슈미트 국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의 모든 약점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슈미트 국장이 정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던 증거와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사진들을 확보했습니다. 어느 날 밤 슈미트 국장의 집으로 익명의 편지가 배달되었고, 그 안에는 그의 비밀스러운 삶이 상세히 적힌 문서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는 직접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 가족의 명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슈미트 국장은 결국 슈타지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서독의 경제 정책과 나토 관련 기밀 문서를 정기적으로 넘겼고, 그 대가로 그의 비밀은 유지되었습니다. 이처럼 협박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 즉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이용한 잔혹한 기술이었습니다. 슈미트 국장은 이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5년 만에 돌연사했고, 그의 죽음은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로 처리되었지만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저는 인간 본성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이념이든 혹은 감춰진 비밀이든 말입니다. 스파이들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고, 가장 가까운 동료와 친구, 심지어 가족까지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CIA와 KGB 모두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CIA는 내부 정보 유출 사건 이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10%의 직원들이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스파이들은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의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배신이라는 본연의 그림자를 이용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정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본연의 나약함을 겨냥한 가장 잔인하고 은밀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얼마나 쉽게 타협하며, 얼마나 쉽게 서로를 배신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지금도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중 스파이의 심리적 고뇌가 절정에 달했던 그 순간, 단 하나의 선택이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았습니다. 배신과 유혹, 그리고 의심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던 한 인간의 내면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되고 말았죠. 저는 지금 냉전의 가장 어두운 챕터 중 하나, 바로 페이퍼클립 작전 보고서 유출과 그로 인한 케네디 대통령의 치명적인 오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한 개인의 배신이 어떻게 전 세계를 핵전쟁의 문턱까지 몰고 갈 뻔했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1961년 늦가을 워싱턴 DC의 공기는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발하기 약 1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 계획에 대한 극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코드명 페이퍼클립으로 불렸는데 이는 본래 나치 과학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온 작전명과 같았지만 당시 정보국 내에서는 그 중요성과 기밀성을 강조하기 위해 은밀히 차용한 암호명이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소련이 쿠바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초기 징후와 그들의 전략적 의도를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소련이 SH-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쿠바에 이미 배치했으며 이는 장차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R-12 미사일 NATO 코드명 에포센달의 배치를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78%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담겨 있었죠. 이 보고서는 당시 CIA 쿠바 담당 데스크에서 근무하던 고위 분석가 에드윈 리처드슨의 손을 거쳐 최종적으로 케네디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습니다. 리처드슨은 20년 가까이 CIA에 몸담아 온 베테랑 요원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수년간의 도박 중독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특히 지난 6개월간 라스베이거스의 불법 도박장에서 약 12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이 취약한 심리를 파고든 것은 다름 아닌 소련 국가보안위원회 베를린 지부 소속 공작원 마르코프였습니다. 마르코프는 리처드슨의 도박 빚과 가족의 안녕을 빌미로 그를 협박했고 결국 리처드슨은 매달 스위스 은행 계좌로 1만 5천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KGB의 이중 스파이가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그의 연봉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문제의 페이퍼클립 보고서는 1961년 11월 7일 밤 워싱턴 DC 랭글리에 위치한 CIA 본부에서 유출되었습니다. 리처드슨은 보고서가 최종 결제를 위해 잠시 그의 개인 사무실로 옮겨진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초소형 마이크로필름 카메라로 보고서의 핵심 47페이지를 촬영했습니다. 이 7페이지에는 소련 미사일의 배치 예상 위치, 추정되는 발사대 규모,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핵탄두 운반 능력에 대한 미국의 최신 정보와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작업을 불과 12분 37초 만에 완료했고 마이크로필름을 자신의 만년필 속에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이 과정은 일주일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며 그는 사무실 내의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리처드슨은 워싱턴 시내의 한 오래된 공원 벤치 아래에 설치된 데드드롭 장소에 만년필을 숨겼습니다. 데드드롭은 KGB가 미국 내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방식으로 특정 신호의 벤치 아래에 놓인 특정 색깔의 돌멩이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은밀한 방법이었습니다. 3시간 후, KGB 요원 세르게이가 공원을 지나가다 만년필을 회수했고 이 마이크로필름은 즉시 외교행랑편으로 모스크바 루비앙카 광장에 KGB 본부로 보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졌으며 CIA는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유령처럼 사라진 것이죠. KGB는 이 마이크로필름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를 교묘하게 편집하고 특히 소련이 쿠바에 배치하려는 미사일이 전술핵에 불과하며 전략핵 능력이 없다는 허위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이 조작된 보고서는 다시 이중 스파이를 통해 CIA 내부로 역정보 형태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며칠 후 이 조작된 정보와 함께 원본 페이퍼클립 보고서의 일부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는 두 정보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감지하지 못했고 특히 소련 미사일의 핵탄두 탑재 능력에 대한 판단을 48시간 지연시키는 치명적인 오판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로버트 맥나마라는 이 48시간의 지연이 만약 실제 쿠바 미사일 위기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미국의 대응 능력을 30% 이상 저하시켰을 것이라고 훗날 회고했습니다. 한 번의 배신이 가져온 정보의 왜곡은 대통령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이는 인류를 파멸로 이끌 뻔한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CIA 내부를 거대한 혼란과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보고서 유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후 CIA는 내부 요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강도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요원의 동선이 감시되었고 폴리그래프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가 2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여 명의 요원이 심각한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였고 결국 3명의 요원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사직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리처드스는 자신의 죄책감과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겪는 고통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신은 단순히 정보를 넘기는 행위를 넘어 한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과 같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한 번의 배신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파급력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까지 위협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로 남았습니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전개 속에서 우리는 이중 스파이의 그림자가 드리운 냉전의 진정한 공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중 스파이의 그림자가 드리운 냉전의 진정한 공포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국가 간의 정보 유출이라는 표면적인 현상만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신이 가져온 파급력은 국가의 운명을 뒤흔들고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지만 그 파도 속에서 가장 처절하게 부서져 내린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영혼이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내부의 도살인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가 드리운 배신자의 고독과 끝없는 내부 전쟁이었습니다. 정보 요원들에게 있어 배신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진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들의 정체가 발각될까봐 밤잠을 설치며 살았지만 정작 가장 큰 공포는 적이 아닌 자신이 속한 조직 내부에서 피어나는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갇혀 모든 움직임이 관찰되는 듯한 기분,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강박은 그들을 뼛속까지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내가 알던 동료가 사실은 나를 감시하는 눈일 수도 있다는 생각, 내가 건넨 정보가 사실은 나를 시험하기 위한 함정일 수도 있다는 편집증적인 사고는 그들의 정신을 갉아먹는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실제로 1961년 페이퍼클립 작전의 핵심 정보가 유출된 직후 CIA 내부에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실수 교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복구하고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조직의 심장부에 깊숙이 박힌 배신의 칼날을 찾아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 중대한 임무를 위해 CIA는 특수 조사팀을 편성하여 약 300명에 달하는 내부 요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조사는 무려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은 마치 거대한 미궁 속에서 출구를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요원은 잠재적인 용의자였고 모든 대화는 녹음되었으며 모든 개인적인 행동은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사팀은 요원들의 재정 상태, 가족 관계, 심지어는 지극히 사적인 취미 생활까지 샅샅이 파고들었습니다. 약물 투여를 통한 신문,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는 기본이었고 일부 요원들에게는 이른바 드레스 유발 신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요원은 무려 72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채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모든 이들은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가차없이 격리되어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지독한 과정은 단순히 배신자를 색출하는 것을 넘어 조직 전체의 신뢰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6개월간의 피를 말리는 조사 끝에 비록 직접적인 배신자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이 과정에서 2명의 요원이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요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다른 한 요원은 자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유서를 남기지 않았지만 동료들은 그들의 죽음이 끝없이 이어지는 신문과 동료들의 의심 어린 시선, 그리고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CIA 내부 보고서에는 이들의 죽음을 조사 과정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기록했지만 사실은 냉혹한 내부 전쟁이 낳은 명백한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배신자보다 더 고통스러운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의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당해야 했던 비극의 주인공들 말입니다. 이 사건은 스파이의 삶이 결코 영화에서처럼 화려한 영광의 길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독한 심리전의 연속이었고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야 하는 고독한 내부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자신이 진정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지조차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조직은 배신자를 색출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영혼들이 멍들고 깨져나갔습니다. 충성심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적인 존엄성은 쉽게 유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자의 고독은 어쩌면 그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국과 동료들을 배신했지만 동시에 그들 자신 또한 외로움과 죄책감, 그리고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갇혀 끊임없이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이중 스파이 김필비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나는 평생을 가면을 쓰고 살았으며 단 한 번도 진정한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배신자들이 겪는 내면의 고통이 얼마나 깊고 처절한지 짐작게 합니다. 이처럼 실수 교정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진 내부의 의심과 갈등은 냉전시대 정보기관의 또 다른 잔혹한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동시에 자신의 그림자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믿을 수 없었던 시대,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료마저 의심해야 했던 그 시대의 스파이들은 영광 대신 지독한 연민과 함께 인간적인 비극의 주인공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진정한 적은 누구였으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처절하게 싸웠는가에 대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때로는 지상 깊숙한 곳에서, 때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늘 높은 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그들의 그림자를 쫓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60년 5월 1일 인류의 눈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 냉전의 판도를 뒤흔들 중대한 사건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저는 그날의 이야기를 마치 제가 직접 조종석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미국은 소련의 핵 미사일 전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절실했습니다. 미사일 격차라는 공포가 워싱턴을 짓누르고 있었고, 우리는 소련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디에 배치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상의 스파이들은 너무나 위험했고 위성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였습니다. 이때 CIA는 한 가지 기발하고도 대담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하늘의 눈, 코드명 U2 스파이기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비행기는 단순한 정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으며 그 어떤 적국의 방공망도 뚫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U2는 고도 2만 미터, 즉 6만 5천 피트 이상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고도는 당시 소련이 보유한 그 어떤 요격기나 지대공 미사일도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안전지대였습니다. 소련의 주력 대공 미사일인 가이드라인 S-75 드비나조차 최대 요격 고도가 약 2만 5천 미터에 달했지만 실제 유효 사거리와 정밀도를 고려하면 1만 5천 미터 이상에서의 명중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U2는 바로 이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유리 천장을 깨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른 것처럼 우리는 소련의 머리 위에서 그들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의 핵심은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U2에는 펜탁스 또는 하이플라이어라고 불리는 초고해 상도 카메라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카메라는 길이 약 2.5m, 무게 100kg에 육박하는 거대한 장비였고 1000mm 이상의 초점거리를 가진 망원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카메라의 성능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을 때의 경외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 브리핑 자료에는 이 카메라가 고도 2만 미터 상공에서 지상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차량을 볼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 특정 차량의 종류, 심지어는 탑재된 장비의 세부 사항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련의 미사일 운반 차량이 특정 기지에 들어서는 장면을 포착했다면 우리는 그 차량의 모델명과 적재 용량까지 분석하여 미사일의 종류와 크기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정보 수집 능력이었습니다. U2의 비행은 단순한 정찰 임무를 넘어 소련의 핵 전력을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행기를 통해 소련의 광활한 영토를 가로지르며 그들의 가장 비밀스러운 군사시설, 미사일 발사대, 핵무기 저장 시설을 촬영했습니다. 구체적인 비행 경로는 철저히 기밀에 붙여졌지만 일반적으로 시베리아 상공을 가로질러 우랄 산맥을 넘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의 미사일 시험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종사들은 최소 8시간에서 최대 12시간에 이르는 단독 비행을 수행했으며 영하 70도를 오르내리는 성층권의 극한 환경 속에서 고독하게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들은 특수 제작된 압력복을 입고 산소 공급 시스템에 의존하며 오직 카메라 셔터 소리와 비행기의 미세한 진동만을 동반한 채 고요한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러한 고고도 정찰은 우리가 미사일 격차에 대한 실제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 초까지 U2 총 3차례에 걸쳐 소련 영토 깊숙한 곳까지 침투했습니다. 이 비행들을 통해 우리는 소련의 ICBM 개발이 미국이 우려했던 것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59년 말까지 U2가 촬영한 사진 분석 결과 소련이 실제 배치한 ICBM은 최대 10여 기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 정보기관이 추정했던 수치인 100기 이상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었죠. 이 정보를 통해 미국은 불필요한 공포에서 벗어나 보다 냉철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입장에서는 이 U2의 존재 자체가 엄청난 굴욕이자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공이 마치 거대한 유리창처럼 미국에게 훤히 들여다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분노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소련의 방공군은 U2를 격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그-19, 미그-21 같은 최신의 요격기를 띄워 올렸지만 U2의 비행 고도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사일 부대는 수십 발의 SU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모두 U2의 꼬리조차 잡지 못하고 허공에서 폭발했습니다. 소련 지도부는 매번 실패하는 격추 시도에 좌절했고 이는 내부적으로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지배하는 미국의 압도적인 정보 수집 능력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꼈고 이 무력감은 곧 복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눈이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잔혹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바로 그 자신감이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덫이 될 줄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덫은 1960년 5월 1일 노동절이라는 평화로운 이름 아래 소비에트 연방의 우랄 산맥 상공에서 가장 잔혹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하늘을 지배하던 검은 새 U2 정찰기는 그날 더 이상 하늘의 제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확신했습니다. 그 어떤 소련의 미사일도 고도 2만 미터 상공을 유유히 날아다니는 U2를 격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난 4년간 소련은 무려 15차례 이상 U2기를 격추하려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미사일은 늘 U2의 비행 고도에 미치지 못했고 전투기들은 터무니없이 느리거나 너무 낮게 날아 접근조차 할 수 없었죠. 우리는 마치 신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련의 방공망은 우리에게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 결코 위협이 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오만함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프랜시스 게리 파워스 조종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의 드래곤 레이디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파키스탄 페샤와르를 출발해 소련 상공을 가로지르며 북극을 지나 노르웨이 배대까지 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소련의 핵미사일 시험장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 그리고 플레세츠크 우주발사 기지를 정밀하게 촬영하는 것이 목표였죠. U2기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최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카메라 렌즈는 지상 20km 상공에서도 축구공 크기의 물체까지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었고 특수 필름은 수백 장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파워스 조종사는 고도 21,300m를 유지하며 계획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의 방공 레이더는 U2기를 포착했지만 이전처럼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전투기들은 고도에 미치지 못했고 지대공 미사일은 사거리가 짧았죠. 하지만 소련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최신형 S-75 드비나 NATO 가이드라인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우랄 산맥 인근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거대한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U2기가 사정권에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8시 53분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소련의 방공 사령관은 단호한 명령을 내렸고 이내 14발의 S-75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중 한 발, 정확히는 첫 번째 미사일이 U2기의 꼬리 부분을 강타했습니다. 파워스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기체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고독에는 순식간에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조종석안은 산산조각 난 파편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유투기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워스는 탈출 레버를 당겼지만 원심력 때문에 몸이 좌석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신히 조종석 캐노피를 분리하고 고도 4,500m 지점에서 낙하산을 펼쳤습니다. 비상탈출 매뉴얼에 따르면 그는 추락하는 기체와 함께 자폭 장치를 작동시켜야 했습니다. 유투기에는 고성능 폭약이 장착되어 있어 잔해를 완전히 파괴하고 기밀 장비를 보호해야 했죠. 또한 독이 든 바늘이 숨겨진 은화나 권총 등으로 적에게 생포되기 전에 자살해야 하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워스는 추락의 충격과 혼란 속에서 그 어떤 지시도 따르지 못했습니다. 자폭 장치를 작동시킬 시간도 없었고 자살할 용기나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소련의 한 농촌 마을 인근에 착륙했습니다. 착륙 직후 그는 곧바로 현지 주민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파워스를 외계인으로 착각했을 정도로 그의 비행복과 헬멧은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곧 그를 소련군 당국에 인계했고 파워스는 소련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비행복 주머니에서는 다량의 루블화와 금화 그리고 중요한 기밀 장비의 파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지니고 있던 자살용 독침이 그대로 발견된 것은 미국에게 치명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대담하고도 어리석은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5월 5일 나사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도 65,000피트 상공에서 기상 연구를 수행하던 유투 터키 아다나 기지에서 이륙 후 통신이 두절되었다. 조종사의 산소 공급 장치에 문제가 생겨 경로를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 발표가 전 세계를 완벽하게 속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유투는 기상 관측기였고 조종사는 길을 잃었을 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서기장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대본을 읽듯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5월 7일 흐루쇼프는 최고 소비에트 회의 연설에서 유투기 격추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소련 상공을 침범하여 정찰 행위를 벌였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조종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흐루쇼프의 함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발표를 듣고도 여전히 파워스가 사망했거나 최소한 생포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국무부는 다시 한번 기상 관측기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만약 소련 상공에 진입했다면 그것은 조종사의 실수였을 것이라는 뻔뻔한 변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흐루쇼프의 소나기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마침내 흐루쇼프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할 마지막 패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투기의 잔해 사진과 함께 놀랍게도 살아있는 조종사 프랜시스 게리 파워스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파워스가 소련 당국에 의해 생포되었으며 심지어 그가 직접 첩보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자백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의 거짓말은 백일화에 드러났고 이는 국제적 망신을 넘어 미국의 도덕적 권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우리의 동맹국들조차 우리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의 경솔한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냉전의 긴장감을 불필요하게 고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4개국 정상회담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이죠. 흐루쇼프는 서방 정상들을 향해 미국은 평화를 원치 않는다며 맹렬히 비난했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채 비난의 화살을 모두 맞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소 관계는 지난 1년 동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핵전쟁의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전 세계는 숨죽인 채 다음 사태를 주시했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고 하늘의 눈이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찰기 격추를 넘어 냉전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정보전의 잔혹한 이면을 전 세계에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술적 우위만으로는 결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의 오만함과 실수가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유투 격추 사건은 단순한 첨단 정찰기의 추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맹신했던 기술의 한계와 그보다 더욱 치명적이었던 인간의 나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기술적 실패를 넘어선 인간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대비 실패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깊이 통감했습니다. 정보전의 성패가 결국은 기계가 아닌 그 기계를 조종하고 활용하는 인간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조종사 프랜시스 게리 파워스였습니다. 그는 최첨단 유투기를 조종하는 엘리트 조종사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적인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대했던 것은 단순한 조종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의 심장부에서 활동하는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기밀을 지키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의 행동은 우리가 간과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인간의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탈출 및 생존 매뉴얼의 미숙지였습니다. 당시 CIA는 유투 조종사들에게 격추 시 행동 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했지만 그 훈련은 실전적이지 못했습니다. 파워스는 고도 2만 미터 상공에서 미사일에 피격당한 후 기체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자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매뉴얼에는 비상 탈출 시 가장 먼저 기밀 장비를 파괴하고 자살 약을 복용하여 적에게 정보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워스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지침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그는 극심한 공포와 혼란으로 인해 매뉴얼의 순서를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훈련 당시 시뮬레이션은 완벽한 환경에서 진행되었지만 실제 격추 상황의 충격과 정신적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작 20% 정도의 조종사만이 극한 상황에서 매뉴얼을 100% 이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머지 펜트는 본능적인 생존 반응에 압도당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자살 약의 미사용이었습니다. 유투 조종사들에게는 적에게 생포될 경우를 대비해 치사량의 독극물이 담긴 캡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기밀 유지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파워스는 이 캡슐을 가지고 있었지만 격추 직후 탈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극심한 쇼크 상태에서 캡슐을 꺼내 복용할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몸은 낙하산 탈출이라는 생존 본능에만 집중했고 죽음이라는 선택은 그 순간 그의 의식 속에서 지워졌던 것입니다. 당시 정보기관은 조종사의 심리 상태와 생존 본능이 자살약 복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자살약 복용 시나리오에 대한 심도 깊은 심리 교육이나 반복적인 연습이 부족했던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후 CIA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종사가 자살약을 복용할 확률을 15% 미만으로 추산하며 인간의 본능적 생존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기밀 장비 파괴 실패였습니다. 유투기에는 소련의 군사 시설을 촬영한 고해상도 카메라, 암호화된 통신 장비, 그리고 당시로서는 최첨단이었던 자폭 장치 등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조종사는 탈출 직전 이 모든 장비를 파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파워스는 추락하는 기체에서 탈출하는 데 급급했고 기밀 장비 파괴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소련군은 추락한 유투기의 잔해에서 놀라울 정도로 온전한 상태의 카메라와 필름, 그리고 기타 기밀 장비들을 회수했습니다. 특히 소련이 확보한 유투기의 카메라는 당시 서방의 정찰 기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고, 이는 소련의 방공망 개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워스가 탈출 시도 중 겪었던 중력 가속도와 기체의 회전 속도를 고려했을 때 고작 5초 안에 여러 개의 파괴 버튼을 정확히 누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낙관적으로 인간의 반응 속도를 예측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실수는 단순히 한 조종사의 개인적인 실패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보기관이 인간이라는 가장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었습니다. 우리는 기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는 막대한 자원과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그 기계를 운용하는 인간의 심리, 본능,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의 판단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개발한 최첨단 정찰기가 결국 한 인간의 나약한 실수로 인해 그 가치를 상실하고 적에게 엄청난 정보를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 정보기관은 인간 요소에 대한 연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은 더욱 실전적으로 바뀌었고 심리학자들과 행동 분석가들이 정보 요원들의 훈련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격추 시나리오 훈련에는 실제와 같은 스트레스 요소를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이 도입되었고 기밀 장비 파괴 절차는 더욱 단순화되고 자동화되었습니다. 파워스의 실수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지만 동시에 정보전에서 기술보다 인간의 역할,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장 완벽한 기계도 가장 나약한 인간의 손에 의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다름 아닌 인간의 오만함과 실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유투 격추의 비극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불타는 잔해와 흩어진 매뉴얼, 그리고 소련군에게 회수되는 기밀 장비의 모습은 단순한 작전 실패를 넘어선 훨씬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파워스 조종사는 살아남았고 이제 그는 소련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소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저는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스파이 맞교환을 위한 길고 긴 침묵의 협상이었습니다. 1962년 2월 10일 베를린의 글리니케 다리 위에서 이루어진 그 맞교환은 단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을 위해 양측은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외교 채널과 비밀 접촉선은 밤낮 없이 움직였고 수백 통의 암호화된 메시지가 양측 수도를 오갔습니다. 이 협상은 단순한 죄수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익과 자존심, 그리고 냉전 시대에 첨예한 이념 대결이 얽히고 설킨 고도의 심리전이자 정보전의 또 다른 정점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 사건을 추적하며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극소수의 인물들과 비밀, 해제된 문서를 통해 그 숨 막히는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협상의 불씨는 사실 유투 격추 사건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1957년 미국에서 체포된 소련의 베테랑 스파이 루돌프 아벨은 이미 미국의 교환 카드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기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소련에게 아벨은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국에 대한 헌신과 냉철한 프로페셔널리즘의 상징이었고 그의 구출은 소련 정보기관의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반면 미국에게 게리 파워스는 격추된 유투 조종사로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와 정보 작전의 실패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생존은 소련의 선전 도구로 활용될 위험이 있었고 미국은 그를 하루빨리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협상의 첫 단추는 놀랍게도 적국의 변호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벨의 변호를 맡았던 미국인 변호사 제임스 도노반은 아벨의 가족과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소련 측의 교환 의사를 감지했습니다. 1960년 6월 그는 소련 대사관에 아벨과 파워스의 교환 가능성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서신은 당시 소련 정보기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파워스 조종사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석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아벨을 되찾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련은 곧바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절박함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최대한의 이득을 얻기 위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시간 끌기 전략을 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처음에는 교환 협상에 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스파이 교환이라는 행위 자체가 소련의 스파이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었고 이는 당시 냉전 분위기에서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아벨을 범죄자로 파워스를 조국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붙잡힌 군인으로 규정하며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이 두 인물을 동등하게 교환한다는 것은 이러한 미국의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파워스 외에 소련에 억류된 미국인 학생 2명을 추가로 교환하는 2대3 방식이나 혹은 아벨을 대가로 파워스 외에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아벨 대 파워스라는 1대1 교환만을 고수했고 다른 제안에는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강경한 태도는
미국의 협상팀을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협상은 지리한 줄다리기의 연속이었습니다. 1960년 하반기 내내 도노반 변호사는 소련 측과의 간접적인 접촉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소련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미국의 초조함을 극대화했습니다. 저는 당시 CIA 내부 보고서를 통해 이 시기 미국 협상팀의 좌절감이 극에 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보고서에는 소련은 파워스를 정치적 선전 도구로 최대한 활용하려 하며 우리의 제안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 소련은 파워스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그의 재판 과정을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파워스의 석방에 대한 여론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협상의 실질적인 물꼬를 튼 것은 동독의 변호사 볼프강 포겔이었습니다. 그는 소련과 서방 세계 사이에서 비공식적인 중개자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1961년 초 포겔은 소련으로부터 아벨과 파워스 교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도노반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때부터 협상은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여전히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소련은 미국이 아벨을 넘겨받은 후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우려했고, 미국은 파워스가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을지 혹은 추가적인 정보 요구가 있을지 불안해했습니다. 이 불씨는 협상 과정 내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협상가들은 상대방의 심리를 읽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련은 아벨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미국의 초조함을 자극하려 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파워스의 가족을 통해 소련 측에 파워스가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도록 유도하며 인도주의적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전은 수십 차례의 서신 교환과 중개자를 통한 비밀 회동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1년 6개월 동안 양측은 약 200통 이상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최소 15회 이상의 비공식 회동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카페나 중립국 대사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각 회동은 길게는 45시간 동안 이어졌고 단 하나의 문구, 단 한 명의 인물에 대한 논의로 밤샘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이 먼저 스파이를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소련은 파워스를 먼저 넘겨주면 미국이 아벨을 넘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고, 미국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문제는 몇 달 동안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제3국의 보증과 함께 동시 교환이라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그 방식과 절차를 조율하는 데만 또다시 수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교환 장소, 시간, 인원, 심지어는 스파이들이 걸어올 동선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단 한 가지라도 어긋난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환 장소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소련은 동베를린 내에 안전한 장소를 선호했고 미국은 서베를린이나 중립지대를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곳은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연결하는 글리니케 다리였습니다. 이 다리는 당시 국경선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장소였으며 양측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조차도 수많은 논의와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양측 경비 병력의 배치, 시야 확보,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작성된 작전 계획서를 통해 교환 당일 다리 주변에만 약 150명 이상의 양측 요원과 병력이 은밀하게 배치될 예정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고도로 통제된 군사작전에 가까웠습니다.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양측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세부 조항들을 조율했습니다. 아벨과 파워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상호 확인 절차, 교환 직전 최종 신분 확인 방법, 그리고 교환이 실패할 경우에 비상 계획까지 모든 시나리오가 검토되었습니다. 미국은 파워스가 혹시라도 강요된 허위 자백을 하지 않았는지 혹은 세뇌당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련 또한 아벨이 미국에서 어떤 정보를 유출했는지 그리고 그의 충성심이 변치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심과 경계심은 교환 직전까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양측 협상가들은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한
냉혹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자신들의 조국을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비장함이 역력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길고 지난한 협상의 과정은 정보전이 단순히 비밀을 캐내는 것을 넘어 때로는 적과의 냉혹한 타협과 고도의 심리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전쟁임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지난한 심리전의 정점이자 냉혹한 타협의 결과가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962년 2월 10일 아침, 차가운 베를린의 공기를 가르며 글리니케 다리 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당시의 기록 사진과 증언들을 통해 그날의 분위기를 재구성하곤 합니다. 다리 한쪽 끝에서는 소련 측 관계자들이, 다른 한쪽 끝에서는 미국 측 관계자들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죠. 그들의 시선은 오직 다리 중앙을 향해 있었고 그 침묵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마치 모든 세계의 시선이 그 작은 다리 위에 집중된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다리 양쪽에서 두 명의 남자가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미국의 유투기 조종사 게리 파워스였고 다른 한 명은 소련의 최고 스파이 루돌프 아벨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서로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1년 반 동안의 치열한 협상과 수많은 밤을 지새운 고뇌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리 위에서 교차하는 순간을 수십 번이고 다시 상상해 봅니다. 그 짧은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시선 교환, 단 하나의 고개 끄덕임도 없었죠.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침묵했을까요? 그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 숨겨진 5가지 진실을 파헤치고자 합니다. 첫째, 그것은 바로 감정 표현은 약점이라는 프로의식의 발현이었습니다. 스파이 세계에서 감정은 사치이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아벨과 파워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조국을 위해 수년간 혹독한 훈련을 거쳐왔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임무에만 충실하도록 길러진 존재들이었습니다. 당시 KGB의 훈련 매뉴얼에 따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행위와 같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인 침묵은 수년간 체득된 냉철한 프로페셔널리즘의 극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기계처럼 오직 교환이라는 임무만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둘째, 그 침묵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의미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스파이 세계에서는 적이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적에게는 일종의 존경심이 존재합니다. 루돌프 아벨은 미국에서 9년간 활동하며 단 한 번도 신분이 노출되지 않았던 전설적인 스파이였습니다. 게리 파워스 역시 적국의 상공을 비행하며 귀중한 정보를 수집했던 베테랑 조종사였죠.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각자의 조국이 얼마나 강력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보전 심리학 연구소의 1980년대 보고서에 따르면 고도로 훈련된 요원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적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능력에 대한 암묵적인 인정과 존중이 존재한다. 이는 생존을 위한 일종의 동지애와 유사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은 당신도 나와 같은 길을 걸어온 고독한 전사였군이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그들의 침묵은 미래의 다른 스파이들을 위한 본보기였습니다. 이 교환은 단순한 인물 교환을 넘어 냉전 시대 정보전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서로에게 감정을 드러내거나 불필요한 대화를 나눴다면 이는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상대방 스파이에게 동정심을 보이거나 정보를 캐내려 했다면 다른 쪽은 이를 악용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양측 정보기관은 이 교환이 향후 스파이 교환의 표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정보 교환의 원칙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약 90%의 스파이 교환에서 유사한 침묵이 관찰되었다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그 침묵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의 암시였습니다. 글리니케 다리에서의 교환은 결코 냉전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잠시 멈춰 선 숨 고르기일 뿐, 그림자 속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조국으로 돌아가 또 다른 전쟁에 투입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 침묵은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언젠가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적이 될 것이다라는 냉혹한 경고였습니다. 실제로 이 교환 이후에도 양측의 스파이 활동은 더욱 치열해졌고 1960년대 중반까지 베를린에서는 매년 평균 200건 이상의 스파이 관련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그 침묵은 잠시 멈춘 총성 없는 전쟁의 서곡이었던 셈입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해석으로 그 침묵은 극심한 인간적 고뇌를 숨기려는 마지막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스파이들은 강철 같은 정신력으로 무장했지만 그들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아벨은 9년간의 잠복 생활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파워스는 격추 후 21개월간 소련 감옥에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이 다리 위에서 마주했을 때 그들의 내면에서는 얼마나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을까요? 조국에 대한 충성심, 실패에 대한 자책감,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밖으로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당시 파워스는 회고록에서 그는 나를 보았지만 그의 눈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보았다고 썼습니다. 그 침묵은 모든 인간적인 고뇌를 내면에 가두고 오직 임무만을 수행하는 스파이들의 비극적인 숙명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면을 쓴 채 자신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 질문하는 듯한 깊은 사색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글리니케의 다리 위에서 펼쳐진 그 짧은 침묵의 순간은 단순히 두 남자가 스쳐 지나가는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전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벌어진 정보전의 복잡성, 스파이들의 비인간적인 프로의식,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지독한 인간적 고뇌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것은 마치 역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잊혀지지 않는 메아리처럼 제 가슴을 울립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음을 사색적으로 분석하며 스파이들의 인간적 고뇌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잊혀지지 않는 메아리처럼 제 가슴을 울렸고, 저는 그 속에서 인류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전환점의 전조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남자가 침묵 속에서 서로를 스쳐 지나간 그 짧은 순간은 냉전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벌어진 정보전의 복잡성, 스파이들의 비인간적인 프로의식,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지독한 인간적 고뇌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울이었음과 동시에 세계 정세의 흐름을 미묘하게 틀어놓는 작은 나비효과의 시작이었습니다. 1962년 2월 10일 베를린 글리니케 다리 위에서 두 남자가 교환되던 그 순간은 사실 전 세계가 핵전쟁이라는 파국적인 시나리오의 문턱에 가장 가까이 서 있던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서로에게 극단적인 불신과 공포를 품고 있었으며,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매일같이 핵무기 개발 및 배치 현황에 대한 극비 보고서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미국 정보기관의 고위 분석가들은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을 이미 60%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이는 케네디 대통령의 책상에 매일같이 올라오는 가장 시급한 안건이었습니다. 소련 역시 미국의 서유럽 미사일 배치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을 품고 있었고, 이로 인한 상호 오판의 위험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훗날 기밀 해제된 문서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약의 냄새가 진동했고, 인류는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슬아슬한 얼음판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진 스파이 교환은 언뜻 보기에 냉전이라는 거대한 전쟁의 흐름 속에서 지극히 미미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의 거래가 단순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양대 초강대국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파국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무언의 합의를 도출해낸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인류 전체의 생존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아주 미세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당시 극비리에 작성된 미국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교환은 90% 이상 예측되던 전면전의 확률을 약 15배가량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상호 확증 파괴의 공포 속에서 파국을 잠시 유예시키는 중요한 심리적 전환점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전 아주 작은 조약돌 하나가 물결의 방향을 미세하게 바꾸어 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영향은 당장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교환이 이루어진 지 불과 8개월 후 1962년 10월
인류는 핵전쟁의 문턱에 다다르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소련의 핵미사일이 쿠바에 배치된 것이 미국의 U-2 정찰기에 의해 명확하게 발각되면서 전 세계는 문자 그대로 숨죽인 13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당시 미국 국방부의 비상작전 계획 오플랜 312에 따르면 소련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할 경우 초기 공격으로만 최소 8천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보복 공격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당시의 복잡한 절차와 암호 해독 과정 때문에 메시지 전달에만 평균 6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 이상이 소요되곤 했습니다. 이 엄청난 지연 시간은 오판의 가능성을 극도로 높였고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단 한 번의 오해, 단 한 번의 성급한 판단이 인류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는 아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침묵의 다리에서 이루어진 스파이 교환의 진정한 역사적 의미를 발견합니다. 글리니케 다리 위에서 스파이들이 교환된 지 불과 8개월 후인 1963년 6월 20일 미국 워싱턴과 소련 모스크바 사이에 핫라인이 개설되었습니다. 이 핫라인은 양국 정상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직통 전화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군사적 오판과 우발적인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특히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드러난 정보 오판과 소통 부재의 치명적인 교훈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외교 채널을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메시지 전달에만 평균 6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오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핫라인은 메시지 전달 시간을 단 10분 이내로 단축시켰고 이는 인류가 파국을 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이 핫라인은 이후 수십 년간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냉전의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스파이 교환이라는 간접적인 소통이 결국 직접적인 소통 채널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로를 감시하고 파괴하려 했던 스파이들의 세상에서 그들의 고통스러운 거래가 역설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데 일조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처럼 비극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것이죠. 스파이 교환이라는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냉혹한 거래가 인류의 가장 인간적인 염원인 생존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사실은 저에게 깊은 숙고를 불러일으킵니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피어난 한 조각의 합리성이 인류를 파멸로부터 건져 올린 기적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리 위에서 걸어갔던 두 남자는 개인의 운명을 넘어선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수많은 스파이들의 희생과 고뇌, 그리고 인류가 겪어야 했던 냉전의 아픔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인류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는지, 그리고 그 줄타기의 균형을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소모품처럼 사용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의 희생은 인류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독과 공포, 배신감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냉전이라는 시대가 낳은 집단적인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글리니케의 침묵의 다리 위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는 핵전쟁이라는 인류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파이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스스로의 파멸을 막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역사의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의 희생 위에서 무엇을 배우고 미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역사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장은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 있던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경고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냉전이 종식되면서 스파이들의 시대도 막을 내렸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은 끝났고 이념의 대결은 해소되었으며 인류는 더 이상 파멸의 위협 앞에서
떨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 생각은 착각에 불과했다고 말입니다. 스파이들의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형태를 바꾸고 진화하여 훨씬 더 은밀하고 치명적인 그림자가 되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의 스파이들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움직이며 기밀 문서를 훔치거나 이중 작전을 펼쳤다면 21세기의 스파이들은 보이지 않는 디지털 공간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활동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베를린 장벽의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의 스마트폰 안에, 당신의 노트북 안에, 그리고 당신이 매일 접속하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 교묘하게 숨어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현대 정보전의 실상을 비포 앤드 애프터의 관점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의 낡은 스파이 소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현실을 위협하는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비포, 즉 냉전 시대의 정보전은 주로 국가 간의 물리적 대치와 군사 기밀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핵무기 개발 현황, 미사일 배치 위치, 적국의 군사 전략 등이 주요 표적이었죠. 정보 수집의 방식 또한 인간 요원을 통한 침투, 감청 장비를 이용한 도청, 암호 해독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초반 미국과 소련은 상대방의 핵탄두 수를 파악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수많은 스파이를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적국의 심장부에 침투하여 단 하나의 사진, 단 한 장의 문서 조각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발각될 경우 죽음이나 평생의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조국을 위해 기꺼이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애프터, 즉 11세기의 정보전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적국의 군사 기밀뿐만 아니라 경제 동향, 사회 여론, 심지어는 개인의 사생활까지 모든 것이 정보전의 표적이 됩니다. 스파이들의 무기는 더 이상 권총이나 위장 신분증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기는 정교한 악성 코드, 가짜 뉴스 콘텐츠,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시스템입니다. 이들은 물리적인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그 파급력은 과거의 어떤 스파이 작전보다도 훨씬 광범위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변화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위협 중 하나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사이버 공격이 먼 나라의 이야기이거나 특정 기업의 문제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00만 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는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매 순간 우리의 국경이 보이지 않는 공격자들에 의해 침범당하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이들은 국가의 주요 기반 시설, 금융 시스템, 의료 기록, 심지어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전력망까지도 노립니다. 2021년 미국의 주요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며칠간 운영을 중단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로 인해 미국 동남부 지역에 연료 공급이 마비되었고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사이버 공격이 한 국가의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공격이 병원 시스템이나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더 민감한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주요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복구에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피해액은 수천만 달러를 넘어섭니다. 사이버 해킹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짜 뉴스라는 이름의 정보전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조작하려 합니다. 냉전 시대에는 프로파간다, 방송이나 삐라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조작된 정보는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선거 기간 동안 외국 정보기관이 개입하여 가짜 뉴스를 대량으로 유포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6배 빠르게 확산되며 특히 정치적 가짜 뉴스는 70% 이상 더 빠르게 리트윗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공격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AI는 이 정보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의 취향과 약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가장 효과적인 가짜 뉴스나 선전물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실제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모방하여 가짜 영상과 음성을 만들어내 누가 봐도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허위 정보를 유포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국가 지도자의 가짜 연설 영상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 국제적인 패닉을 초래하거나 특정 기업의 CEO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듯한 조작된 영상이 공개되어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말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정보 조작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며 우리는 이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현대 정보전의 심각성은 우리의 개인 정보와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작은 정보 조각 하나하나가 잠재적인 스파이들의 손에 넘어가 악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금융 정보는 물론 건강 기록, 심지어는 여러분의 일상적인 대화 내용까지도 정보전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동료 중 한 명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후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5억 건 이상 발생하며 평균적인 피해 복구 비용은 약 45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넘어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국방부 건물이나 비밀 연구소에 침투해야만 얻을 수 있었던 기밀 정보들이 이제는 단 한 번의 사이버 공격으로 통째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핵무기 설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취약점, 최신 전투기 개발 계획 등 국가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극비 정보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방 관련 기관들은 평균적으로 매달 10만 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 시도에 직면했으며 이 중 5%는 성공적인 침투로 이어졌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는 새로운 형태의 냉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국경도, 전선도, 심지어는 명확한 적의 실체도 불분명합니다. 과거 스파이들의 희생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미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한 물음은 이제 더욱 절박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개인 정보와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음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이 새로운 전쟁에 대한 각성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모든 사실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그림자 속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그 그림자는 이제 우리 바로 곁에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이 엄중한 경고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냉전 시대의 스파이들이 은밀하게 정보를 훔치고 조작하며 세계의 운명을 좌우했던 그 방식은 이제 더욱 정교하고 광범위하게 우리의 일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과거의 스파이들이 물리적인 문서와 암호를 다루었다면 21세기의 그림자 요원들은 비트와 바이트, 즉 디지털 정보의 바다에서 활동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스마트폰, 우리의 소셜 미디어 피드, 심지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조용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곧 권력이 되는 시대, 이 말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국가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중 약 8%가 매일 최소 한 번 이상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이 중 60% 이상은 자신이 접한 정보가 거짓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단순한 지적 유의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개인의 삶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스파이들의 희생과 그들이 벌였던 치열한 정보전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로운 역사적 일화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루돌프 아벨과 게리 파워스 같은 인물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 했던 진실의 가치,
그리고 그 진실을 왜곡하려 했던 거지지의 위험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냉전 시대에는 국가 대 국가의 명확한 적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그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적은 특정 국가의 정부 조직일 수도 있고 고도로 훈련된 해커 집단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아무런 의도 없이 허위 정보를 퍼나르는 평범한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 세계 사이버 공격 중 약 78%가 국가 지원을 받는 해커 그룹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이들 중 %는 단순한 데이터 탈취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특정 국가의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모든 사실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 뉴스피드, 소셜미디어 게시물, 심지어 여러분이 주고받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이 새로운 정보 전쟁의 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클릭하는 링크 하나, 무비판적으로 공유하는 게시물 하나가 거대한 정보 조작의 퍼즐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그림자 속의 전쟁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스마트폰 안에서 당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 스파이들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들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정보의 전쟁을 벌였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걸고 정보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당신의 개인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며 당신의 취약점이며 동시에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한 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 중 35%가 재정적 손실을 입었고 20%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사생활 침해를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심할 것인가? 이 질문은 더 이상 철학자의 서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당신의 손끝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은 정보의 수동적인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으로 진실을 탐구하고 분별하는 주체로 설 것인가? 이 선택은 당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냉전 시대의 스파이들이 겪었던 고독과 긴장감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지키려 했던 가치, 즉 진실과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여러분이 과거의 그림자에서 현재의 빛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 스파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정보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는 강력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고뇌는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 속에서 진실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경계심을 늦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 깊숙이 스며든 이 그림자를 직시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진실을 향한 끈질긴 탐구를 멈추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당신의 문턱을 넘어 당신의 생각 속에, 당신의 선택 속에,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은 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심할 것인가? 그 선택은 이제 오롯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세요.